이 시의 상황을 읽어준다라는 얘기가 뭘까? 누구를 먼저 찾아줘? 화자. 화자 혼자 나오니? 나올 수도 있고 아니지. 근데 화자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배경 속에서 요걸 요약해 주는 거잖아. 누구를 바라보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 어떤 기분이가 들었나? 이런 느낌. 그래서 그걸 이제 정서라고 하고 이렇게 찾아준다면 결국 뭐가 된다고요? 시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시의 주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시의 주제다. 대부분 한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약해주는 순간 주제를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나머지 20%는요. 진짜 어려운 것들. 막 함축이 너무 심한 것들. 그런 것들은 힘들지. 그 이제 하나의 축인 태도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와 태도는요. 사실 뭐 별로 차이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서에 쓰이는 말이 태도에 쓰일 수도 있고요. 태도에 쓰이는 말이 정서에 쓰일 수도 있어요. 왜? 앞에서 그러면 정서 잠깐만 볼까? 여기 정서로 한번 가봅시다. 6페이지. 6페이지. 그럼 이 정서를 우리는 태도라고 해도 돼요. 왜요? 밑에 얘들아 연민의 태도야. 말 되니 안 되니? 어떤 거? 그럼 태도가 어떤 거야?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 어떤 태도? 불쌍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이겠지. 부끄러운 태도야. 부끄러워. 샤이해. 이런 느낌이겠지. 또 즐거움의 태도야 라고 얘기해도 다르진 않죠? 뭔가 소망하고 있는 태도예요? 행동이에요? 액션이에요? 자, 이렇게 항상 정서와 태도는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서에서 배웠던 요 개념어랑 태도에서 배우는 개념어는요, 서로 바꿔 써도 괜찮다. 그래서 항상 주제 찾을 때 정서와 태도 같이 다니는 거지. 자, 다시 뒤로 넘어가서 태도로 갑시다. 그럼 이제 나머지의 이런 개념어들을 한번 볼게요. 자, 지난번에 요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로 우리가 어떤 시인지 독해하는 연습 한번 했었었지. 기억나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눈 내리는 상황. 펄펄 눈이 내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인가 봐. 맞나? 아니지. 왜? 느낌이 아니야.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고 난 가난하지만 노래의 씨를 뿌릴 거야. 그럼 이때 눈. 씨를 뿌리는 상황인데 눈이 내려봐. 어떤 느낌이야? 그럼 씨가 잘 자라 안 자라? 안 자라겠지? 그러니까 이때 눈은 그러면은 긍정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니? 아니겠지? 그럼 부정의 상황이겠네. 이런 식으로. 부정의 상황. 그런데도 씨를 뿌리겠대? 아니야, 눈 오는데 어느 욕해도 되냐? 어느 미친놈이 씨를 뿌려. 그래서 미친놈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상황에 맞지 않지만 그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읽어?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뭐 하겠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는 거잖아. 왜냐하면 시는 그만큼 함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함축을 풀어줘야 돼요. 함축을. 왜? 그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예요? 나중에 초인이 와서 노래 부르게 할 거니까. 이 땅에서 노래 부르게 할 거니까. 그래서 눈 내리는데도 씨를 뿌리는 이유는 나중에 이 초인이 와서 목놓아 노래 부르게 할 거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선생님 이 시의 주제는 그게 단가요? 이게 그게 다지. 그러나 이렇게 함축성이 높은 시들은 뭔가 다른 관점으로 이렇게 외지적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주면은 눈 내리는 현재 상황은 무슨 상황으로 읽힌다고? 일제강점기. 그럼 일제강점기에서도 이렇게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이런 상황을 일제강점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광복에 대한 의지라고 이렇게 읽어준다는 얘기겠죠. 자, 밑으로 갑시다. 이제 동경부터 들어갈게요. 동경의 태도. 동경은 무슨 단어니? 동경. 존경하는 걸까? 동경? 그런 느낌도 있겠다. 동경. 일본의 수도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 공감. 공감이 아니라. 공감의 느낌도 있어. 공감하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거. 저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이제 동경의 대상이 있니 혹시? BTS 동경의 대상이야?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아이브가 동경의 대상이야? 아니야? 저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가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뭐 박찬호, 추신수, 김병현.
그럼 동경이라는 단어의 속성은요, 뭐냐면은요, 내가 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것도 있지만, 현재 내가 이루지 못한 거야. 나한테는 지금 없는 거야. 나한테 부재하기 때문에. 현재 부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룬 적이 없어야 돼. 과거 경험으로도 없어야 돼. 그래서 저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때 동경이라는 단어를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줄 쳐볼게요. 그냥 간절히 그리워한다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라고는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하면은 그냥 뭐든지 그리우면 동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동경이라는 건 간절히 그립다라는 건데 겪어보지 못한 대상을 우러릅니다. 그리고 겪어보지 못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태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렇게 되고 싶어요. 저게 원추예요.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조금 더 이 동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속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아, 나 과거 초등학교 때 참 좋았는데 그때를 동경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니 틀리니? 초등학교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에 겪었지? 그럼 그건 동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런 태도는 뭐라고 할까? 아, 초등학교 좋았었는데 참 지금 힘드네. 과거를 회상하는 거지.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회상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의 차이들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은 선택지에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선택지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어가 꼭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신석정 시인의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아르십니까라고 요새는 맞춤법 이렇게 안 쓰지? 어떻게 쓰니? 아십니까? 이렇게 리을 탈락시켜서 아마 쓸 거예요. 알겠지? 옛날에 맞춤법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아십니까? 그 먼 나라를 아십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동경의 태도라고 했으니까 그 동경의 느낌, 뭔가 원추하고 바라는 느낌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시를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동경의 그 먼 나라, 제목에서 먼 나라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그 대상, 먼 나라가 이제 대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대상에 대해서 동경하는 자세. 지금 여기서 동경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우리가 동경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은 아, 이 먼 나라를 동경하고 있구나 이게 딱 떠올라야 되거든요. 어느 포인트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니? 먼 나라 아십니까? 그 먼 나라는 아주 고요한 느낌이에요.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그리고 양지박 과서리 꿀벌이 잉잉 걸리면서 새빨간 능금을 똑 따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느낌의 뭔가 풍요로운 느낌 들지 않니? 근데 하나 질문. 모르는 단어 있었을 것 같은데 능금이라는 단어 뭐니? 능금. 요 단어 아는 사람? 내가 요거를 고등학교 1, 2, 3학년들 다 물어보는데 뭐 다 모르더라고. 능금이라는 단어 잘 안 쓰는구나. 능금이요, 요렇게 생긴 거예요. 새빨간 거네. 새빨간 사과를 의미해요. 사과처럼 안 보인다. 체리처럼 보인다. 사과예요, 사과. 사과를 능금이라고 해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사과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나 이 당시에는 능금이라는 단어가 더 잘 쓰이던 단어예요. 지금으로부터 막 50년, 60년, 70년 전 시도 우리가 현대시라고 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그 공간, 그럼 풍요로운 공간을 동경하는 거니까 지금 현재에서는 풍요롭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추론 가능하겠죠? 자, 여기까지 동경이었고요. 넘어갑시다. 예찬 넘어갑시다. 예찬이라는 단어는 우리 친구들 이름 중에 한 명씩 꼭 있지 않니? 예찬이? 없어? 친구들 중에? 예찬이란 단어를 한번 처리해보자. 자, 요 찬자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찬. 뭐 하는 걸까? 그렇지. 칭찬하는 느낌. 칭찬의 느낌이 있고요. 뭐 종교적 느낌 살짝 넣으면은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찬양을 보내고 찬송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 예자는요, 원래 요거는 이제 예리하다의 그 예자거든요. 예리하다라는 건 날카롭고 높고 아주 뾰족하게인데
그러면은 뾰족하게 칭찬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높고 크게 칭찬한다. 예찬이란 건 그래서 크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예찬했다는 건 그냥 잘했네 이게 아니래. 너 좀 하네 이게 아니야. 어떻게 칭찬해야 돼? 아, 네가 짱이야. 네가 최고야. 이런 느낌. 자, 그래서 훌륭한 점을 높게 평가하는 거, 우러러 찬양하는 거, 높게 찬양하는 거, 예찬. 우러러 높게. 그럼 밑에 한번 읽어볼까? 어떻게 예찬하고 있는지. 제목부터 잠깐만 같이 보자. 오, 우, 가예요. 오는요 숫자 5개. 우는요 친구예요. 그래서 5친구에 대한 노래네요. 시조고요. 연시조예요. 나중에 연시조 수업할 때 오우가 자주 나오니까 제목은 머릿속에 꼭 넣어놔야 돼요. 읽어볼까? 어디를 칭찬하는 거니? 어디를 칭찬하는 느낌이야? 어떤 말에서 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느낌이니? 물뿐인가 노라. 물밖에 없어. 물이 최고야. 물이 짱이야. 그러면 어떤 거에 물밖에 없어? 좋고도 좋은 애는 물밖에 없어. 그치지 않는 애는 물밖에 없어. 그럼 다른 애들은? 구름빛은 좋긴 해. 이때 좋다라는 거는요 깨끗하다라는 느낌입니다. 근데 검을 때도 있대. 먹구름 낄 때도 있죠. 자, 바람소리는 좋대. 맑대. 근데 그칠 때도 있대. 근데 물은 좋기도 하고 그치지도 않아. 그런 애는 물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 5친구 중에 한 명은 우리가 누군지 알았네? 물. 다른 5명은, 다른 4명은 이런 자연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자연들에게 칭찬을 해주는 거, 예찬을 해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예찬적 태도가 어디서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왼쪽에다 좀 써놓읍시다. 우리 고전 문학에서 예찬적 태도가 자주 나오는데요. 자, 예찬적 그 소재들 자주 나오는 예찬적 태도의 소재들을 좀 적을게요.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을 적으면서 이 유교적 가치관과 함께 그런 덕목을 혹은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어떤 덕목들을 가진 자연물들을 활용해서 저것을 예찬하면서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소재 중에 제일 대표적인 소재가 매화, 매, 난, 국, 죽, 송. 이름을 더 써볼까? 매는 뭐니? 매화. 나는요? 난초. 국은요? 국화. 죽은요? 대나무. 죽순. 대나무. 송은요? 소나무. 특히 요 네 친구 매난 국죽을 우리는 사군자라고 얘기를 하죠. 군자의 4가지 덕목이라고 하는 세하군자. 그러면 요런 매화, 난초, 국화, 죽, 대나무, 소나무라는 이런 소재들이 쓰이면 유교적 가치관을 우리가 연결 지어줄 수 있는데 그 유교적 가치관의 대표적인 게 인, 의, 예, 지, 충, 효, 신이에요. 인이, 예지, 충효신. 인은요 무슨 단어일까? 인내? 인내할 때는 인내할 때는 그 참을 인자고. 근데 지금 얘기했던 거는 어질 인자예요. 어질다. 어짐. 인자함이에요. 인자함. 인자. 의는요? 의로움. 뿅뿅뿅뿅뿅. 의로움. 예의는요? 예절이겠지?
예절. 지는요? 지혜. 충은요? 충성을 다하는 거. 효는요? 효도를 다하는 거. 신은요? 신의가 있는 거. 신뢰가 있는 거. 믿음이 있는 거. 인의예지 충효신. 인의예지 충효신. 자, 다 얘기할 수 있겠니? 해볼까? 인의예지 충효신. 입을 벌려야 돼. 자, 그런 소재들은 어떤 소재들로 얘기한다고? 매난국죽송. 복습할 때 꼭 얘기하면서 해요. 자, 그래서 요런 마음들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지조와 절개라고 하잖아. 지조와 절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굳이 왜 그 하고 많은 자연물 중에서 왜 매화를 가지고 했을까? 매화가 언제 피냐면은 언제 필까? 꽃이네, 매화꽃. 봄 아니에요. 겨울에 펴요. 우리 지금 1월이잖아요. 조금 뒤에 펴요. 되게 추운데도 펴. 아, 추운데도 핀다. 얼마나 지조가 있는 거야. 얼마나 절개가 있는 거야. 얼마나 굳은 심지가 있는 거야. 그치? 그 겨울에 피기, 늦겨울에 펴서 그래요. 난초는요. 되게 은은하고 우아한 느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또 다른 평가를 할게요. 여러분들 난초꽃 본 적 있니? 난초가 꽃이 피는 거 알아? 꽃이 핀다? 그럼 꽃이 펴서 언제 지게? 아침에 피면. 그날 똑 떨어져요. 하루밖에 안 펴요. 그럼 그 하루를 위해서 난초는 며칠을 참고 버틴 거야? 364일을 버텨요. 그런 느낌. 국화는요, 가을에 쌀쌀한데 가을에 펴요. 그때 딱 꽃을 피면서 아주 은은한 깊은 향기를, 여러분들 그 차로도 마시지 않니? 국화차? 들어봤지? 국화차 마시는 거. 그 은은한 향기를 우리가 즐기잖아. 대나무는요, 뭐 말해 뭐해, 얘는 뭐 빳빳하잖아, 보기만 해도. 소나무는요, 오케이, 겨울에도 우리가 요렇게 푸른 나무, 요거를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지? 늘 푸른 소나무, 늘 푸른 나무를 뭐라고 하지? 상록수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녹색인 나무. 자, 요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조와 절개로 연결을 하는 거고. 넘어가서 의지적 태도. 자, 의지라고 하는 거는 결심, 목적, 굳게 다짐. 그리고 부조리한 상황이지만 이겨내겠다. 뭐뭐 하겠다. 자, 그래서 의지적 태도를 나타내주는 단어인데요. 요거 옆에다 써줍시다.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get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뭐뭐 하리라. 갑자기 선어말 어미 나오니까 문법 같지? 나온 김에 한번 해볼까? 왼쪽에다가 용언의 어간 어미 한번 그려볼까? 여기 왼쪽에다가. 어디가 선어말 어미인지는 알아야지. 용언의 구조. 빨리 그릴 수 있는 사람은 빨리 한번 그려봐요. 못 그리시는 분들은 저 보면서, 제 거 보면서 한번 그려보시고. 어간, 어미, 어미가 또 나뉘지?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아, 선어말 어미라고 했으니까 요 선어말 어미를 얘기하는 거겠네? 그치?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 그래서 어말 어미 앞에 있는 거, 요 선어말 어미에서 뭐 하냐면은 시제 표현도 하고요. 높임 표현을 담당하고 있죠. 어말 어미는 여기서는 빨리 쓸게요. 이제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가 있다. 전성 어미가 또 나뉘죠. 명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요렇게. 그래서 용언의 구조는 여러분들 문법뿐만 아니라 일상 공부하는 데 있어 독서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지식을 활용해서 끊어줘야 되는 거고, 꾸며줘야 되는 거고, 나눠줘야 되는 거고, 문법에서도 여러분들이 문학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해서 개념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선어말 어미가 쓰였구나. 근데 미래 시제가 쓰였으니까 의지를 나타내 주는구나. 왜냐면 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네 가지 쓰임이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의지예요. 다 쓰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다가 조금만 더 쓸게요. 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요 get 리인데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미래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가능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의지 표현이에요.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그치? 그냥 단순한 미래는 여러분들은 잠시 후 몇 분 뒤 좀 있다가 하프 모의고사를 치르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때 미래잖아. 추측은 내일 비가 오겠는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1학년 때 했던 거잖아, 여러분들. 자, 그럼 밑에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 어느 표현이 의지적 태도였어요? 뭐뭐 되리라. 그치? 난 뭐뭐 하리라. 그럼 앞 상황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나 봐요. 넘어갑시다. 자, 낙관이라는 단어 한번 생각을 해볼까? 낙관. 요 관자가 무슨 단어니? 관. 보다. 낙자는요? 즐겁다.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즐겁게 보는 거네요. 그치? 자, 비슷한 말로 낙천적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낙은 즐겁겠네. 천은 무슨 단어일까? 천. 뭐가 즐거운 걸까? 천. 자, 천이라는 단어는 천성이라는 말이거든요. 천성이 즐겁대. 천성이란 말은 뭘까? 야, 얘는 천성이 그래. 천성. 여러분들 천성이 즐거운 사람 있니? 그때의 천성. 무슨 단어일까? 타고난 성질. 천자가 하늘에서 부여받은. 하늘로 부여받은 내가 타고난 성질. 그게 아주 즐거운 사람들 있지. 뭐해도 즐거운 사람. 그럼 이런 낙관적 태도는요, 희망 잃지 않고 잘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잘 될 거야. 긍정적 인식인 거죠. 되게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도 중요해요. 넘어가십시다. 자, 달관. 여기서도 관자가 나왔네. 이 관자는 또 어떤 느낌이라고요? 관. 문학에서 이렇게 개념어에서 관 나오면 보다. 달은요, 통달한 거예요. 통달해서 그렇게 통달한 채 본 거예요. 그럼 통달해서 봤다는 건 어느 정도 경지가 올랐다는 말인데, 사실 뭐 경지가 올랐다는 얘기보다 통달해서 보다, 나는 초월해서 보는 거예요. 혹은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연연하지 않고 초월한 거. 그것을 우리는 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절대 성적에 있어서 달관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달관하면 안 돼.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 연연해야 돼. 아주 그냥 연연해야 돼. 집착해야 돼. 달관이라는 건 그럼 언제 쓰면 좋을까? 여러분들 뭐 슬픔이라던가 아픔을 달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힘든데 됐어. 원래 이런 거지 뭐. 삶이란 게 이런지 뭐. 밑에 한번 볼까? 이 사람은 좋은 상황인데도 달관하고 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갈아야 된대. 그래서 괭이로 파고 있어요. 호미로는 김을 매지요. 혹시 요 단어 아니? 김매다? 기본형은 김매기. 김매다. 얘들아, 김을 매는 게 뭘까? 김을 매다거든. 응? 뭐라고? 누구 나오지 않았니? 김을 매다. 비슷했는데 지읒. 그래, 잡초로 시작하는 잡초 뽑기야 이거. 잡초 뽑는 거예요, 김 매다라는 거. 호미로는 잡초를 뽑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겠소. 꼬인다라는 건 내가 꼬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이렇게 꼬시는 거. 그 새의 노래는 공으로 들으세요. 공이라는 거는 공짜로 들으세요. 여기서는 공짜. 공짜로 들으세요. 강냉이가 있걸랑 강냉이는 저기 옥수수죠. 함께 자셔도 줬어. 자셔도라는 단어가 자시다예요. 기본형. 먹다라는 말입니다. 이것 좀 자셔. 이것 좀 자셔봐. 먹어봐. 라는 말이에요. 그럼 되게 좋은 상황 아니야? 근데 왜 사냐건 물으면 그저 웃지요. 뭐 좋아서 웃는 건 아니고 그냥 그저 웃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달관의 태도. 그래서 이 달관의 느낌이요. 두 가지 버전이에요. 왜? 만족스러우니까 만족한 상황에서의 달관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만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달관할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해요. 달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우리가 죽는 상황에서도 삶을 마감하는 상황에서도 달관적 태도가 있어요. 혹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는 시. 그래서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 이제 죽는 상황인데도 달관적 태도를 보이는 시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조화라는 거는 조화롭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합일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로 합쳐진다. 하나 합쳐진다. 합체. 그러니까 같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돼서 해소돼 갖고. 조화와 합의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이질적인 존재들, 이것이 서로 어울리면서 하나가 됩니다. 동질화되는 거죠. 밑에 그렇나? 볼까? 자,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과 만나면 사슴과 놀고. 사슴과 노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근데 칙범이라는 거는 호랑이에요.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되니? 도망가야 되지 않아? 근데 호랑이를 만나는데 어떻게 됐어? 놀았대. 어라 이 사람 자연물과 하나 되는 이런 느낌이구나. 놀았다.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뭐 나중에 이제 해야수사라 요거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읽을 거고요. 넘어갑시다. 자연 친화적 태도. 여기 밑에 미안해 넘어가는 거 아니야. 15페이지 아래. 요 조화 합일에 이어서 이제 자연 친화적 태도인데 요거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요. 33분이니까 우리 한 3분 정도만 쉬었다가 요 뒷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연 친화라는 말이 있네요. 친근한 거죠? 누구와 친한 거예요? 자연과 친한 거. 그럼 왜 이렇게 사람들은 자연을 친화하는 이런 시들이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느낌일까? 이 자연은요, 평화와 안정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연 속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 자연 친화적 태도다. 자연 속의 만족감, 자연 친화적 태도다. 자연을 그럼 동경할 수 있겠니? 얘들아, 자연을 동경하는 것도 가능하겠니? 그치? 현재 그럼 내가 어디 살 때? 자연 속에 살지 않을 때 자연을 동경하기도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자연 속에 이미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자연 친화적 태도고요. 그리고 자연을 동경하는 것 자체도 친화적 태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밑에 송순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시. 이거서 어디서 많이 봤다. 어느 학교? 의고. 자, 요거 그대로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10년을 경영하여 여러분들도 그려봐요. 1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초가 3간 초가집을 지었네요. 초가집이 몇 칸짜리 초가집? 3간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어요. 초가집을 이렇게 못 그리냐 오늘. 자, 초가집 3칸짜리. 나 한 칸 화자. 나. 또 누구 한 칸 줬어? 달도 한 칸 줬네요. 그치? 달도 한 칸. 청풍이란 단어는 뭐야? 청풍.
맑은 바람도 한 칸 줬어요. 윙. 강산은 드릴 데가 없습니다. 강과 산은 드릴 데가 없으니까 강을 왠지 앞에다 그려줘야 될 것 같아. 요 뒤에 그려주면은 뭔가 배수진을 치는 느낌이거든. 산은요 주변에. 아, 요런 그림이 완성. 자, 요렇게 그리는 순간 어디에 살고 있어요? 자연 속에 살고 있죠. 그리고 나 이렇게 둘러도고 보리라. 자연 속에서의 만족감이 좀 느껴지죠. 이럴 때 우리는 자연 친화적 태도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현법 아직 안 했지만 요렇게 자, 나의 룸메이트들, 나와 같이 사는 친구들이 누구야? 달과 청풍이지. 그럼 달과 청풍을 마치 나와 같이 사는 뭐처럼 표현을 했니? 의인화가 된 대상이죠. 친구처럼, 사람처럼 표현을 했네. 의인화의 대상으로서의 친구. 그리고 마치 내가 이런 자연물이랑 친구가 돼갖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친화적 태도고요. 그리고 자연과 하나가 됐다. 자연과의 하나. 또 밑에 가서 강과 산이라고 하는 요 강산은 우리 보통 그냥 자연으로 읽기도 해요. 다른 시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강과 산을 일부러 끊어서 읽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시골에서 사는 이런 만족감을 드러낸 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으로 가서 오늘 요 이제 회의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회의. 자, 회의라는 단어를 처리 한번 해보자. 자, 회의할 때 요 의자가 무슨 단어냐면 의심이에요. 회자는요, 품다라는 거예요.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뭘 품고 있는 거냐면 의심을 품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태도예요. 부정적인 태도예요. 의심 품고 있는 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 갖지 못하는 거. 그래서 부정적인 태도예요. 부정적인 자세예요. 그럼 자, 밑에 시에서 쉽게 쓰여진 시에서 어느 부분이 회의적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왜 회의적인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회의적인지. 지난 시간에 부끄러움의 정사 했을 때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가서 같이 보기도 할 겁니다. 의심이니까 당연히 종결어미가 문법 시간 아닌데, 그치? 의문형이었겠지. 의문형. 그럼 의문형으로 끝난데 여기 한번 볼까?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란 단어는 뭐라고요? 침전? 가라앉는 거지. 가라앉는 거. 그럼 나 혼자 왜 이렇게 가라앉지? 나 왜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지? 자, 요런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 거는요. 자, 우리 앞으로 쭉 갑시다. 부끄러움의 정서. 9페이지. 여기서 한번 했었던 느낌이 있어요.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가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회의적 태도예요. 미리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회의적 태도가 든다고요? 왜 의심을 품게 됐다고요? 앞에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 잃어버리고 있어. 친구들이 지금 없어진 상황이야. 잃어버렸대. 공부만 하느라고 친구들이 다 떠나갔나? 뭐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윤동주가 살았던 상황은 시대적 배경. 어떤 시대적 배경을 넣었어? 독립운동의 시대적 배경, 일제강점기란 시대 배경을 넣으니까 친구들이 왜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되겠지?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갔어요. 독립운동 하느라고 숨어 지내요. 연락이 안 돼요. 근데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우리 상황 읽어주자. 내가 처한 상황은 어땠어요? 지금 앞부분에서. 일본에서 유학 중에 시를 쓰는데 열심히 막 유학 학비 벌고 있니? 아니야, 학비 봉투도 받아가면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 그런데 시도 쉽게 쓰여져.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 나은 감정, 더 한 발 더 나가니까 부끄러움까지도 갖는 감정까지. 그럼 여기서는 태도랑 부끄러움을 같이 써주면 되겠지? 회의적 태도와 부끄러움을 느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친구들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편한 삶을 사니까 뭔가 회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시의 주제, 상황과 주제, 정서로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시가 끝났니? 부끄러움까지만 시가 끝났으면은 이 시가 그렇게 찬양받지, 추앙받지 못할 거예요. 어떤 자세가 나왔니? 밑에 한번 읽어볼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를 보내면서 자신이 뭘 하겠대? 등불을 밝혀서, 불을 밝혀서, 밝음을 밝혀서 어둠을 내몰겠대요. 어둠을 내몰 거야 라는 이 말은 뭐 하겠다는 거니? 나 뭐 하겠다 라는 거겠지? 의지를 얘기한 거겠죠. 그럼 자신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조금 더 나은 내가 될 거야 라는 이런 의지를 밝히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가 쉽게 쓰여진 시가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실리는 이유는 부끄러워요, 쪽팔려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어서 이런 의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이 시에 대해서. 자, 시가 앞부분 그리고 밑에 이 부분이 서로 어떻게 되니? 반복이 되지? 반복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쵸? 시행의 반복. 자, 시행의 반복이 되는데,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혹은 눈썰미가 있는 친구들은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 달라졌어? 자, 1번, 2번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1행과 2행의 사이가 첫 번째는 1행과 2행이었던 요 차이가 밑에서는 2번, 1번으로 바뀌었지? 자, 이렇게 그러면은 1번과 2번이었던 게 2번과 1번으로 바뀌었다는 거는 바뀌었네, 완전히 바뀌었네?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한 거야? 나 바뀌었어. 라는 이런 표현도 시인들은 한다고요. 되게 섬세하지 않니? 변화를 예감하는 거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뭐뭐처럼이라는 건 직유법이고요. 시대처럼 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 시대처럼 올 거야. 시대라는 건 시간이지. 시간처럼 올 거야. 시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와요? 싫어도 오고 피해도 오고 무조건 오는 거지. 그럼 시대처럼 온다는 얘기는 꼭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화해했네요.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마음과 화해를 하면서 나는 이제 이런 어둠을 내모는 의지를 가질 거야. 뭐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일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쉽게 쓰여진 시에서 부끄러움의 정서 그리고 뒤에서 연결되었던 회의적 태도까지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라는 건 뭐라고요?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형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나 이거 뭐 하는 짓이지? 희망이 없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회의적 태도 찾아주시면 되고요. 밑에 갑시다. 냉소. 자, 냉소의 냉자가 냉면 할 때 냉자인데 무슨 냉자니? 차갑다. 그치, 차가울 냉자예요. 자, 소자는요, 미소할 때 소자예요. 그럼 뭐 하는 거니? 웃는 거예요. 그럼 차가운 웃음은 뭘까? 비웃음. 비웃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업신여기고 쌀쌀하게 웃는 태도 비웃음. 누구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자, 자신에 대해서 비웃는 것도 있어요. 나 자기 디스하는 거. 아이씨, 난 그따위지 뭐. 내가 뭐 원래 그렇지. 자, 그럴 때는요. 자조라고 얘기를 해요. 비슷해요. 근데 자신을 비웃을 때는요. 자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일 때는. 자조라는 단어는요. 자기조롱이에요. 자기조롱하는 거.
그때는 자조. 그래서 넘어갑시다. 자조적 태도가 바로 나오죠. 자기를 조종하는 거. 자신을 비웃는 거. 자, 그럼 밑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이 시에서 어디가 자조적인지 한번 볼까? 조그만 일에 화내는 나에 대해서 자조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조금만 뭔가 실수 있으면 성질내고 화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옹졸하다. 나는 조금만 일에도 화를 내는 옹졸한 사람이야. 근데 그 옹졸한 게 얘는 원래 성격이 더러워서 모든 일을 화내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는 화를 안 내? 이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대. 본질적인 거 아주 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대. 사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뭐라고 얘기도 못 하면서 그냥 식당에서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열받아 한대. 그리고 막 욕도 하고 어떤 본질이라던가 큰 대상에게는 얘기도 못하면서 조그마한 거 갖다가는 막 분개하고 막 세상이 뒤집어지고 화를 내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자신의 옹졸한 태도에 대한 자조적 모습이 보이고 있죠. 이때 부정한 권력, 사회 부조리에는 저항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일에는 붕괴해요.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였고요. 자, 밑에 가서 체념 한번 읽어봅시다. 체념이라는 거는 생각을 끊어버린다 라고 해서 단념하는 것을 체념이라고 해요. 체념할 때 염자가 무슨 말이니? 념. 얘들아, 무슨 념 하면은 이거는 생각이지. 그치? 생각. 그래서 관념이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을 거. 관념, 체념. 그 념. 체자라는 거는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이라고 설명할게요. 단자. 단념할 때 단자랑 비슷해요. 단은요, 절단하는 거예요. 단절하는 거예요. 뭐를? 생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왜? 희망에 대한 생각을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거. 희망적이지 않은 거. 비슷해요. 회의랑 비슷해요. 미래 상황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회의적 자세랑도 비슷하고요. 단념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희망적인 생각을 됐어 그만해 안 해. 나는 이미 글렀어. 자조적이기도 하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은 다 같은 범주 안에 있어요. 다 각각의 교집합들이 조금씩 있다라는 얘기야. 그것을 체념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이 체념적 태도가 잠깐만 밑으로 가서 비관적 태도랑도 연결되기도 해요. 자, 밑에 비관적. 관자가 또 나왔네. 자, 개념어에서 관이 나오면 뭐라고요? 보다. 비는요, 안 좋게. 안 좋게 보는 거. 비관하는 거예요. 체념이랑 비슷하지? 잘 안 될 거야. 절망이야. 그래서 비관하고 있는 거. 농무라는 시는 너무나 중요한 시인데 여기서는 너무 일부만 나와갖고 뭐 독해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농무라는 시는 어디가 비관적일까? 한번 볼까?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2학년 때 되게 많이 배워요. 그래서 농무라는 시는 일단은 여러분들 제목이라도 익숙하게 되고 어디가 비관적 태도가 드러나는지 볼까? 비참해 아주. 이 사람 농무 할 때 농자는 농촌이고요. 농촌에서 이제 일거리가 뭐 끝나면요, 무라는 건요, 공연하는 거예요, 공연. 농촌 공연하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농촌 공연을 하면서 흥겨운 느낌이 아니라, 비료값도 안 나온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얼마나 비관적이니, 얼마나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 자조적인 현실도 있네. 산구석에서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리야. 자조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여기서는 서리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아직 우리 표현법 안 했지만 표현법 우리가 2월 달에 들어가겠지만 서리법까지. 옆에다가 이 농무의 배경 조금만 더 공부를 합시다. 우리 1970년대는 되게 중요한 시대였죠. 산업화와 도시화 산업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일을 하러 어디로 도시로 가게 돼요. 그럼 반대로 농촌은 어떻게 될까? 같이 잘 먹고 잘 살까? 아니요, 농촌에 몰락이 일어납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농촌의 몰락일 대표적인 시로 농무가 항상 나온다는 거. 도시화 산업화와 반대로 농촌의 몰락도 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도피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피하는 거지. 도망치고 피하는 거예요. 뭐 단어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도망치고 회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도망치는 거. 밑에 한번 볼까? 야, 산골로 내가 갈 거야. 자연 친화적인가?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더 큰 거죠. 야, 산골로 가는 건 내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야. 세상 같은 건 덜어 버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합리화하고 있구나. 자, 피하면서 뭐까지 일어나? 합리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구나. 자기 합리화. 이런 패턴들, 도피와 합리화가 같이 나올 수도 있구나. 생각만 해주시고. 자, 밑으로 넘어갑시다. 성찰. 요 성찰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이중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성찰은 그냥 보고만 있는 거야, 살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부류 하나. 아니, 성찰은 반성이라고 하는 성자야 라는 그런 설명 둘. 그래서 반성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안 넣어도 괜찮아요. 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성찰과 반성. 얘가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면 요 찰자가 무슨 단어냐면요. 살피다 찰이에요. 관찰할 때 그 찰자예요. 살피다. 성자는요. 살필 성자예요. 살피고 살피는 거예요. 근데 살펴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냥 눈으로만 보는 거는 우리가 아까 뭐 무슨 관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낙관, 비관.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살펴보는 거. 자, 빨리 책 살펴봐. 오타 있는지, 책 인쇄 잘못된 거 있는지 살펴봐.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는 거 아니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비를 쭉 이렇게 살펴보는 거지.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보는 걸 성찰이라고 해요. 그럼 관심을 갖고 누구에게? 자신의 내면 세계, 또 자신의 행동과 속마음을 성찰할 수도 있고요. 혹은 특정한 사물, 사회를 성찰할 수도 있습니다. 성찰의 대상은요,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를 성찰한다라는 말을 네 글자로 자아 성찰, 그치? 그리고 사회를 성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찰의 태도에서 반성까지도 우리가 나온다면 그거는 뭔가 뉘우치는 거죠. 부끄러움을 느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반성할게요 라는 이 반자는 돌이키다, 반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살펴본 다음에 나 돌이켜서 그렇게 안 할게요 라는 뭔가 추가적인 액션까지도 우리는 반성이라고 하는 거지. 돌이키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범위 안에 반성까지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부 교재, 일부 강의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성찰의 반성까지 그냥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 성자가 반성할 때 성자다. 그것도 일부 인정. 근데 성찰이라는 단어는 자, 사회 현상을 깊이 살펴보는 거니까 반성의 개념은 좀 내가 반성했어요라는 게 조금 다르지, 그치? 사회 현상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성찰의 개념을 조금 더 넓게 잡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반성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구나. 자, 그러면은 자기 성찰하는 태도를 밑에 또 윤동주의 시네. 윤동주의 시에서 자기 성찰 한번 찾아볼까? 도대체 어느 표현이 자기 성찰하는 걸까?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나 화자 나왔네요. 이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배경 나왔네요. 이 배경 속에서 내 이름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 내 이름 써봤다? 자기 성찰인 거지. 내 이름을 왜 써? 자기 성찰한 거죠. 뭐 책 받아서 이름 쓴 거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 흙으로 덮어버렸대. 어라? 이대원 이렇게 썼는데 흙으로 덮어버렸대. 왜 덮었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을 덮어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왜 오는 걸까? 응? 부끄러워서 그래? 그래. 이렇게 갔다가 내가 나중에 내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하트, 은미 이렇게 썼어. 대원이와 은미는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낙서를 해놓은 거야. 그런데 한 10년 뒤에 갔어. 10년 뒤에 이제 여자친구랑 갔는데 그때 여자친구가 은미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어떤 감정이 들어? 어우 쪽팔려. 빨리 지워버리고 싶지. 그렇게 유추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구나. 아 부끄러움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을 거야. 이름 쓸 때 그러니까 잘 써. 알았지? 낙서 잘해야 돼. 근데 어디 가니까 막 자기 이름 옆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름을 쭉 적어놓는 사람도 있고 맨날 같은 데 또 가갖고 컬렉션이야? 자, 그래서 이 부끄러움 때문에 이름을 덮어버렸다라는 것까지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자, 요것도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왜 흙으로 덮어버렸지? 이런 거 생각을 조금만 해줘야 돼. 시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자, 넘어갑시다. 그래서 성찰이라는 단어 보셨고요. 이제 관조 한번 갑시다. 관조. 자, 관자가 또 나왔네요. 아우, 뭐 이렇게 관이 많이 나오냐. 이거 뭐라고요? 보다. 오늘 관은 확실히 알고 가는구나. 얘들아, 이 조자가 뭐냐면은 조명하다 혹은 조망하다. 이것도 뭐냐면은 보다예요. 그럼 뭐하고만 있어? 보고만 있는 거네. 아까 살피고만 있는 건 뭐야? 성찰. 근데 살피는 건 조금 더 액션이 들어가는 거지. 관심 있는 거지. 관조는요, 멍 때리는 느낌이에요.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색하는 태도예요. 사색한다라는 말은 뭘까, 얘들아? 색이 4개, 색깔이 4개일까? 아니죠. 이거 생각하다지. 생각하다. 생각할 사자에 생각하다 색자예요. 찾을 색자예요. 탐색할 때 색자예요. 그러니까 관조적 태도는요,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야. 전 지금 여러분들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보고 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 새끼가 왜 저러나? 왜 졸고 있지? 내 수업이 저 의무가 없나? 이런 느낌으로. 일어나라고! 얼른. 자, 밑에 그러면 관조의 느낌인지 한번 보고, 자, 관조의 느낌의 특성상 정서 표현은 될까 안 될까? 정서 표현은 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밑에 한번 볼까? 김서월의 산유화. 정서 표현. 꽃이 피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보자.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와, 꽃이 펴서 우리 행복한 느낌이 들 법도 하지만 마지막에 한 줄 볼까? 혼자서 피어있네. 즐겁다가 즐거워졌니? 뚝 떨어지지, 즐거움이. 그런 식구나. 그냥 꽃이 폈다, 끝. 꽃이 핀 걸 봤다. 화자는 꽃이 피는 상황에서 꽃을 봤다. 끝. 그래서 어떤 고독감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이기도 해요. 이게 시가 그래서 어려워요. 왜냐면 이렇게 정서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계열의 시의 느낌이 크다고? 지난 시간에 현대스러운 느낌, 모더니즘 계열이. 요 모더니즘 계열의 시의 느낌이 커서 그래요. 그럼 이 모더니즘 계열이라는 거는 정서를 표현하지 않는 대신 이 정서를 누구에게 맡겨버리는 거야? 누가 대신 느끼라고? 화자가 직접 얘기 안 해줘. 누구에게 맡겨? 전가시켜? 독자에게 전가. 그러니까 요 산유화라는 시를 딱 보면서
꽃이 폈는데 갑자기 저만치 있는 저 꽃이 폈다는 건 무슨 느낌이지? 고민을 하게 되고 좀 쓸쓸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독자의 감정을 전가하는 거예요. 선생님 김소월 시는 그런 시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김소월의 시는요 되게 유명한 게 많은데 김소월은요 시집을 딱 한 권밖에 안 내요. 그 한 권에 되게 많은 시들이 있어요. 100몇 편? 100편인가? 아무튼 되게 많아요. 수십 편이 실려 있어요. 나도 세어보진 않아서 나중에 한번 갖고 오긴 할게.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시들이 있어. 김소월의 시에서는. 그 중에 관조적 태도가 있고요. 또 이런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정서 표현이 안 된 시들도 있고 원래 김소월이라고 하면은 한해 정서로 엄청 유명하거든. 한해 정서. 우리 정서 표현할 때 한해 정서 얘기했었지? 아우 슬퍼 이런 정서, 억울해, 아쉬워, 안타까워. 한해 정서로 유명한데 여기서는 한해 정서 나오니? 그러진 않지. 근데 뭔가 쓸쓸함이 또 한해 정서라고 한다면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요 수능적 태도에 대해서는요, 여기는 잠깐 남겨놓읍시다. 자, 요거는 남겨놓는 이유가요, 다음 시간에 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고 하는 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독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요거는 광동고에서는 요 시가 이제 들어가거든요. 시험 범위에. 그런데 다른 학교들도 같이 연계돼서 출제되는 경향이 높아요. 그래서 독해하면서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수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시가 좀 잘려 있지만 다음 시간에 전문을 좀 보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개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우리 쉬었다가 20분부터 하프 모의고사 진행을 할게요. 지금 4시 9분입니다.